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119번째 이야기, 조명론 두 번째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빛의 특수성이에요. 첫 번째는 빛이란 것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빛의 특수성을 보시면은, 빛의 특수성 중 하나는 그랬어요. 예. 빛의 특수성 중 하나는 빛을 다른 물질들과 잘게 쪼개다 보면 작은 입자 알갱이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 입자설이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하나는 빛이 마치 파동처럼 움직인다는 빛의 파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특수성에는 하나는 빛의 입자설과 하나는 빛의 파동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물질은 양자역학 이전엔 입자로서 하나의 성질만 가지고 있어야 했는데, 양자역학 이후 그것도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입자와 파동의 특징들이 하나의 물체에서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게 기이한 현상으로 우리는 보이는 거죠. 입자면 입자고 파동이면 파동인데, 입자 파동의 특징들이 하나의 물체에서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드러난 빛의 특수성 중 입자설은 유형계의 모습을 구성하지만 파동설은 무형계의 모습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대부분 신지학이나 UAD, 영성철학, 이론론적 형이상학자들이 해석해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에서는 파동과 입자는 둘 다 물리적 실제의 표현 방식일 뿐, 파동은 정신적이거나 아닌 무형적, 입자는 물질적이라는 이러한 부분은 과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과학과 종교가 이게 서로 간에 있어서의 괴리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빛에 대해 고전역학의 아버지인 아이작 뉴턴은, 우리가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뉴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아이작 뉴턴은 빛이 수많은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다는 빛의 입자설을 주장하게 돼요. 왜냐하면 뉴턴은 빛이 물질에서 방출되는 매우 작은 탄성 입자라고 봤어요. 이 입자들은 직선 경로를 따라 빠르게 이동하는데, 이러한 빛이 직선으로 이동을 하고 선명한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 빛이 직선으로 이동을 하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그림자가 생긴대요. 그럼 그림자가 생긴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입자설로 쉽게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얘가 입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빛이 통과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입자가 직선으로 날아가다가 물체에 막히면 그림자가 생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뉴턴은 입자 운동 개념으로 반사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입자의 운동 개념이라는 건 어디에 부딪히면은 그게 튕겨 나오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뉴턴에 있어서 그걸 탄성 반출이라고 그래요. 탄성 충돌. 탄성 충돌이라고 해서, 빛 입자가 매끄러운 표면에 부딪혀 튕겨나간 것과, 이제 서로 다른 매질에서 입자의 속도 변화로 인해 경로가 바뀌는 것. 즉, 우리가 이 굴절의 대부분의 예는 뭐냐면은,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빛이 물속에 들어가면 그게 ip사각에 의해서 들어감으로 인해서 직진이 아니라 약간의 꺾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굴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특성은 뭐예요? 반사와 굴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프리즘 실험과 백색광 현상, 백색광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햇빛이에요, 햇빛. 이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를 시켰더니 어떻게 돼요?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해갖고 색깔이 나오죠. 이게 이게 이 백색광이 들어오면서 그 색에 따라서 그 굴절되는 각이 틀리면서 이제 빛깔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입자의 성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가진 빛이 프리즘을 이용해 합쳐져 백색광 분해 현상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프리즘을 통하면서 빛의 분해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는 백색광 분해 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른 굴절률을 가지고 있는 세 개의 빛들이 최소 입자를 지닌다라는 생각을 하여 빛을 입자라 주장했습니다. 이 뉴턴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입자에 대한 너무도 확실한 증거이기에 빛의 파동소리라는 주장은 약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뉴턴이라는 거대한 과학자의 흐름에 의해서 프리즘 실험은 현대 물리학에서는 파동 설명에 더 잘 맞지만 뉴턴 시대에는 입자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해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뉴턴 시대에 있어서 빛은 파동이 아닌 입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제 뉴턴이 프리즘 실험을 보면 프리즘 실험을 통해 빛의 입자성을 주장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프리즘 실험 백색광을 분해합니다. 즉 햇빛을 분해합니다. 그랬어요. 뉴턴은 어두운 방에서 작은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 봤어요. 그 결과 백색광, 즉 햇빛이 여러 색의 스펙트럼으로 분해가 되어 빨주노초 파남보의 연속적 색띠가 나타났어요. 뉴턴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백색광은 여러 종류의 빛 입자의 혼합입니다.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얘네들이 결합이 돼서 백색광이 됐습니다. 이 얘기죠. 그런데 세 개만 합치면 백색광이 된다고 우리는 지금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각 색은 서로 다른 종류의 빛 입자가 가지는 굴절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봤어요. 굴절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빛의 색깔이 각각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빛 입자가 각자 고유한 성질을 가지며 프리즘에서 서로 다른 각도로 굴절되어 분리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심 논점이 뭐였냐면은 색깔은 물질이 빛을 변형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빛 자체가 이미 서로 다른 입자들의 혼합물이라는 점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 자체가 이미 다른 입자들의 혼합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서로 다른 입자들의 혼합물이라는 것은 빨주노가 결합이 됐거나 빨주노초 파남보가 결합이 됐거나 하는 이러한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뉴턴이 입자설을 지지한다고 본 이유. 첫째는 색은 빛 입자의 본질적, 색이라는 것은 빛 입자, 광자에 있어서의 본질적 특성이 색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프리즘은 빛을 색칠하는 것이 아니라 빛 속에 원래 존재하는 서로 다른 입자들을 분리할 뿐이라고 해석했다. 빛 속에 뭐가 있어요? 원래 존재하는 색의 입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프리즘을 통해서 분해를 해본 거죠. 두 번째, 서로 다른 입자가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가진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빨간빛은 적게 굴절하고 파란빛은 많이 굴절하고 뉴턴은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 굴절률이 얘가 10도면 얘가 15도, 얘가 20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굴절률이 빨강에서 보라색으로 갈 때까지 점점 굴절률은 커지죠. 그래서 빨간빛 입자는 굴절되는 성질에 약하고 파란빛 입자는 굴절되는 성질에 강하기 때문에 굴절률이 커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입자 각각이 다른 물리적 성질을 가진다는 점이 실험으로 확인되었다고 뉴턴은 생각한 거죠. 세 번째는 빛이 직진하는 성질도 입자설의 근거입니다. 프리즘 실험과 결합하여 빛이 직선으로 나아가는 성질 역시
입자, 입자의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입자라는 게 물질적이죠. 물질적 밀입자인데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밀입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직선으로 운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내용에 따른 뉴턴의 결론은 백색광은 색 입자들의 혼합물이고 뉴턴은 프리즘 실험을 통해 백색광은 단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수의 입자 결합, 즉 프리즘은 이 입자들을 각기 다른 경로로 굴절시켜 색을 분리하기 때문에 빛은 입자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물질적 실체라고 결론지었어요. 그러니까 빛은 입자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물질적 실체입니다. 이때 입자들의 조합이라는 건 뭐예요? 색깔이 있는 입자들의 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입자들의 조합으로 구성이 되면 뭐예요? 빛이 어떤 색이요? 백색광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백색광이 되는 물질적 실체라고 결론지었다. 이 실험은 옵틱스 1704년에 발행된 책에 정리되며 당시 유럽에서 빛의 입자설을 주도하게 만든 그러한 실험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현대 관점에서는 프리즘의 분해는 사실 파동의 굴절률이 파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파동의 굴절률이 파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파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파동이라는 거지. 하지만 17세기 당시에는 이와 같은 세계 분해가 빛 입자들이 가진 고유 성질 때문이라고 해석했던 것이다. 즉 실험 자체가 입자설의 증거는 아니지만 뉴턴은 이를 입자설의 논거로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 19세기 초에 영국의 의사이자 물리학자인 이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은 18세기 후반에서 이제 19세기 초반에 걸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빛의 성질을 알아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그의 실험은 우선 좁은 틈이 있는 이중 슬릿을 하나 구해다 놓고, 그러니까 판이 있으면 이 판에 두 개의 구멍을 뚫어 놓고서 이 빛을 통과시켜 봤다는 거죠. 빛을 통과시키는 이중 슬립 실험을 해봤어요. 만약 이 이중 슬립 실험에서 한 곳만 통과하면 얘는 입자이고 만약에 파동이라면 여러 곳을 통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중 슬립 실험을 얘가 과연 파동인지 입자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빛이 입자라면 둘 중 하나의 구멍만 통과할 것이며 파동이라면 이동할 때 위아래로 파동은 진동을 하죠. 이 두 구멍을 모두 통과해 파동의 특성인 간섭 무늬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간섭 무늬는 우리가 중학교 과학 때 보면은 물이 이 판에다가 물을 놓고서 살짝 흔들면 울렁울렁거리면서 이게 약간의 층이 있는 게 있어요. 그쵸? 근데 빛을 이렇게 통과하면은 이 빛은 약간 진하고 흐린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만약에 얼룩말의 무늬처럼 이런 형태의 간섭 무늬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 이중 슬릿을 통과한 빛은 파동의 특징 중 하나인 간섭이라는 거는 파동이 서로 겹치는 현상이에요. 간섭 무늬를 보였고 그 결과 오랜 기간 동안 내려져 왔던 빛의 입자설은 빛의 파동설로 대체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토마스 영의 이중슬릿 실험으로 인해서 빛은 파동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뉴턴에 있어서의 빛은 입자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토마스 영이 100년 후에 토마스 영에 의해서 아니 파동인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1839년 알렉산드로 베크렐은 빛에 노출된 전도 용액을 통해 광전 효과를 관찰했어요. 이 광전 효과가 뭐냐면은 이게 금속에 빛이 금속 표면에 닿을 때 금속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우리는 광전 효과라고 그래요. 알렉산드로 베크렐은 1874년에 영국의 전기기사였던 월러비 스미스가 음, 셀레늄이 광전도성을 띠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알렉산드로 베크렐은 광전 효과를 관찰했고 월러비 스미스는 셀레늄이 광전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이게 기점이 돼서 그 여러 사람들 스톨레토프, 릴리, 레오나르도, 플랭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레나드 등의 관측을 거친 이후 1905년 아인슈타인이 플랑크의 양자가설을 바탕으로 광전 효과를 설명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플랑크가 양자가설을 내놓으니까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광전 효과를 설명을 해요. 그러나 이 시기의 과학자들은 광전 효과, 빛이 금속 표면에 닿을 때 금속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했다 이거예요. 아니 금속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 이제 빛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과학자들은 빛이 대부분이 물질에 충돌할 때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해 전자를 역이시키고 하는 거예요. 들뜨게 하고 그런 거예요. 전자가 붙어있지 않고 이게 좀 들뜨게 된 상태에서 전자가 방출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전자가 됐다는 거는 우리는 지금 전자가 맨 처음에는 핵 주변에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8개씩 이게 지속적으로 있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의 전자가 이게 방출됐다는 거는 요 층에서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때 빛의 세기는 방출되는 전자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자 속도는 영향이 없는데 수량을 변화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예. 수량을 변화를 시켰어요. 이게 보세요. 당시의 과학자들은 빛이 대부분의 물질에 충돌할 때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죠. 에너지를 방출할 때 전자는 들뜬 상태가 되고 그로 인해서 전자가 방출된다는 것을 발견을 했대요. 이때 빛의 세기는 방출되는 이 전자가 나오기 위한 빛의 세계는 방출되는 전자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속도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전자의 양이 변했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양이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당시 과학자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었다. 이게 미스테리였대요. 이 당시에. 그럼 광전 효과를 좀 더 알아보면 이 얘기예요. 광전 효과는 우리가 빛이 금속 표면에 닿을 때 금속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광전 효과는 금속 등의 물질이 한 개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를 가진 그러니까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기파를 흡수했을 때 전자를 내보내는 현상이 광전 효과예요. 이게 좀 더 구체적인 거죠. 이때 방출되는 전자를 우리는 광전자라고 하는데 빛을 내는 전자 이렇게 된 거예요. 보통 전자와 성질이 다르지는 않지만 빛에 의해 방출되는 전자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이 현상을 빛의 입자성을 가정함으로써도 지금 방출됐다는 거는
빛의 파동설이 아니라 입자설에 가까운 거죠. 입자설을 가장함으로써 설명하였으며 그 공로로 192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했어요. 빛이 성질에 관한 논란 중 입자설에 대한 증거로도 거론됩니다. 이게 전자가 튀어나오니까 얘가 입자잖아요. 예, 입자니 그렇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에 대해서 그렇게 믿지를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야 빛은 입자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러나 19세기 중반 열역학의 아버지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전자기 연구를 통해 얻은 방정식으로 전자기파의 속도를 구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전자기파의 속도를 구해내는데 성공을 했다는 얘기는 전자기파가 움직이는데 어느 정도의 빛의 속도가 있듯이 이게 속도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빛 역시 전자기파라는 파동의 한 종류임을 밝혀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인슈타인은 아니야, 빛은 입자야 그랬는데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은 전자기파와 빛은 같은 거네. 그렇다면은 얘는 빛은 파동 아닌가? 이렇게 이제 다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9세기에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토마스 영의 이중슬립 실험 이후 약 100년, 뉴턴의 입자 이론 이후 약 200년이 지나 드디어 아인슈타인에 의해 퍼즐이 풀리게 됩니다. 이게 왜 아인슈타인한테 퍼즐이 풀리냐면은 아인슈타인이 파동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 이론이 결국에는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한가? 이런 애매성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실험이 있어요. 이제 볼까요? 20세기 초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1905년 광전효과, 브라운 운동,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학자인데 우리는 상대성 이론이라고 해갖고 이는 MC2인가요? 예. 특수 상대성 이론을 우리는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거는 이게 광전효과로 받았어요. 광전효과. 그의 광전효과 논문은 빛이 입자이면서 또 동시에 파동일 수 있다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현상을 파동 입자 이중성이라고 불러요. 왜? 입자 이중성이라는 거는 파동이자 입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 어느 쪽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한가 그랬는데 양자역학에 의하면 뭐예요? 그 어느 쪽도 아니야.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즉 빛이 여행을 할 때, 빛이 먼 거리를 갈 때 그것은 파동으로 움직이며 간섭과 회절 효과를 만들어내지만 상호작용할 때는 서로 간에 있어서의 작용을 할 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자가 더 센 전에 의해서 전자가 이탈이 된다고 그랬죠? 이러한 상호작용을 할 때는 뭐예요? 이러한 상호작용을 할 때는 입자처럼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위에서 보면은 광전 효과가 뭐냐면 특정 주파수의 빛이 금속 표면에 비칠 때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여 양자역학의 기초로 세운 실험이 광전 효과예요. 그런데 전자가 방출되는지는 빛의 강도가 아니라 주파수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그랬죠. 이때 주파수의 영향을 받는 게 파동이잖아요. 이게 파동. 그러니까 입자가 파동하고 또 연관이 되니까 만약 빛이 고정적인 파동이라면 빛의 에너지는 강도에 의존해야 하며 주파수에는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그가 보여준 것은 플랭크 방정식에 정의된 이산적인 양자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빛은 각 주파수에 따라 결정되는 에너지를 가진 광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표현에 의해 파동 입자 이중성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는 여기에서 간섭과 회절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을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에 보면 간섭과 회절 두 개념은 파동만이 보이는 핵심적인 성질이에요. 파동이기 때문에 간섭과 회절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첫째, 간섭이라는 건 뭐냐면은 두 개 이상의 파동이 서로 만나서 겹쳐질 때 어떻게 돼요? 이게 상쇄 효과가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파동의 세기가 더 강해지거나 이것을 보강 간섭이라 하고 약해지거나 이게 상쇄 간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정 패턴을 만드는 현상입니다. 간섭이라는 거는 동일한 형태로 가면은 뭐가 세요? 보강 간섭이 나오고 서로 약간의 차등이 있는 형태로 가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가면은 이게 상쇄가 되죠? 그래서 특징은, 간섭의 특징은 파동의 위상이 맞으면 더 강해지고 보강이 되고 위상이 반대이면 서로 쥐어지는 상쇄가 일어납니다. 결과는 단순한 덧셈이 아니라 파동 형상의 중첩 원리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중첩 원리라는 건 뭐죠? 더 강해지고 더 약해지는 이 두 가지의 원리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자, 이러한 중첩 원리의 대표 사례는 뭐가 있냐면 이중슬립 실험에 밝고 어두운 줄무늬, 얇은 비눗방울 막의 무지개색, 소리의 울림 현상, 빛의 간섭 무늬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중첩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섭은 파동에 겹친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파동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예요? 간섭입니다. 간섭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는, 이거 파동이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회절이에요. 회절은 파동이 장애물이나 좁은 틈을 지날 때 그 뒤쪽으로 휘어져 퍼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리를 담이 막혀있는 담 뒤에서 얘기를 할 때 이 소리는 어떻게 돼요? 회절돼서 상대한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어느 정도 목소리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밤에는 쥐가 듣고 낮에는 새가 듣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회절인데 이 회절의 특징은 파장은 긴 파장일수록 회절이 잘 일어나요. 틈의 넓이가 파장에 가까울수록 회절 효과가 커지고 입자라면 일어날 수 없는 파동 고유의 성질이에요. 입자는 회절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냥 막혀버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들어요. 그게 뭐죠? 이거는 입자보다는 파동으로 인해서 들린다. 그것이 뭐예요? 회절의 효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표 사례는 문틈 사이에서 소리가 퍼지는 현상, 빛이 아주 작은 좁은 틈을 통과할 때 생기는 빛의 퍼짐, 바닷물이 방파제를 돌아서 들어오는 모습, 핀홀, 작은 구멍 있죠? 이걸 지나면서 퍼지는 빛. 자, 결국은 회절이라는 것은 파동은 장애물을 돌아 흐른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역시 파동만이 나타내는 특징. 파동만이 나타내는 특징이 뭐가 있어요? 간섭과 회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간섭과 회절의 관계는 둘은 별개 현상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파동의 중첩 현상에서 비롯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회절된 파동들이 서로 만날 때 간섭 무늬가 생기죠. 그래서 이중슬립 실험에서는 슬릿을 통과하면 회절이 일어나고 두 회절파가 만나는 곳에서 간섭 무늬가 생긴다. 그래서 지나지 않은 부분 이중으로 이제 그러한 얼룩말 무늬처럼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현상이 항상 함께 등장하며 파동의 특성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쌍이 간섭과 회절이다. 이를 정리하면 간섭, 파동이 서로 만나서 겹칠 때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현상이죠. 회절, 파동의 좁은 틈이나 장애물을 돌아 퍼지는 현상을 우리는 회절이라고 해요. 여기에 대한 성질은 중첩 원리라 하고, 이거는 파동이
굽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예시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해봤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간섭에는 이중슬림 문입, 비누막색, 회절에서는 소리 퍼짐, 빛의 퍼짐 이런 것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빛은 입자 파동의 두 가지 성질을 모두 나타내는 것 같지만 결코 어느 쪽도 아니었다. 결정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정. 그래서 여기에는 진정한 입자도 없고 진정한 파동도 없으며 모든 것은 어떤 형태의 양자적 존재였다라는 것은 뭐예요? 선택에 따라서 얘가 입자냐 파동이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관측자 효과라고 양자역학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관측자에 따라서 이게 파동으로 아니면 입자로 이렇게 보여진다. 이것은 전혀 다른 종류일 것이다. 그것은 양자객체의 일종인 것이다. 양자객체라는 것은 파동이냐 입자냐라는 그 객체의 일종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양자객체가 그렇듯 행동합니다. 모든 양자가 어떻게 돼요? 관측자 효과에 따라서 파동이냐 입자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양자역학에서 양자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의 에너지예요. 양자역학에서 퀀텀이란 양자는 최소 단위의 에너지나 물질을 의미해요. 에너지 얘기하니까 이게 파동이 되는 거고 물질 하니까 이게 입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양자 선택 그랬잖아요. 이는 고전물리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연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확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확정성 또는 무규정적 상태 또는 얽힘의 현상 뭐 등등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있어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는. 그래서 양자의 핵심 개념에는 어떻게 돼요? 불연속성입니다. 이게 연속되기도 하고 연속되지 않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는 연속적으로 흐르지 않고 작은 덩어리로 나누어 존재하는 게 예, 양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는 뭐예요? 연속적으로 흐르지 않고 덩어리로 존재하기 때문에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 중첩 상태. 양자는 동시에 여러 상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전자가 여러 궤도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이 중첩 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얽힘 현상이 있어요. 두 입자가 거리에 상관없이 서로 영향을 주는 현상입니다. 예. 즉 다시 말하면 거리에 관계없이 우리는 유기적 관계입니다. 한 입자의 상태가 바뀌면 다른 입자도 즉시 영향을 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얽힘 현상 그래요. 얽힘 현상의 지금 이 설명을 봤을 때 우리는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장자의 호전몽과 같은 내가 나비니 아니면 내가 장자인가 이런 형태에 있어서의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 확률적 해석. 양자의 위치나 속도는 확정적으로 알 수가 없고 특정 확률로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역학은 지금 이 네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불연속성, 중첩 상태, 얽힘 현상, 확률적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양자역학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양자역학은 이러한 양자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물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술에서는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양자역학에서 왜 이러한 네 가지 형태의 모습을 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슈레딩거의 방정식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시간에 무관한 슈레딩거의 방정식 그랬어요. 지금 슈레딩거의 방정식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 푸자이는 두 개의 질량분의 P의 제곱에 푸자이 더하기 U의 푸자이 그래요.
푸사이. 이것을 우리는 파동함수 그러거든요. 파동함수라고 하고, 이걸 푸사이가 공통으로 지금 다 들어가 있죠? 푸사이. 그러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함수는 정통적인 의미의 파동으로서 양자객체를 보여주지 않지만 위치와 운동량, 스핀 등과 같은 양재 상태가 변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자, 이 함수는 정통적으로 어떤 걸 고정시켜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위치와 운동량, 스핀 등과 같은 양자 상태가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고정적인 파동 진폭이 변화하는 방식과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지금 뭐하고 유사해요? 파동의 진폭 변화와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무엇보다도 광자와 같은 양자 객체는 특정 위치에서 우리가 찾을 확률이 파동이 됩니다. 특정 위치에서 우리가 찾을 확률이 뭐예요? 입자보다는 파동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해 가장 미친 듯한 점은 이것이 단지 빛에 관한 것이 아니고 빛은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일 뿐이며 에너지와 물질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빛은 뭐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와 물질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에너지의 모습을 무형계, 물질을 유형계 이렇게 쳐다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도 관측되기 전에는 양자 상태, 이 에너지도 관측되기 전에는 무규정적인 상태, 불확정 상태, 불확정성의 원리, 그리고 이 반대에 있어서의 물질은 입자, 전자 제로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 해서 불확정성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양자 상태가 파동성도 가지고 입자성도 가진다는 것을 다루는 학문 분야가 양자 역학이다. 빛도 입자인데 관측되기 전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가지고 있는 양자 상태이며 빛도 입자인데 그랬으니까 입자인데라는 얘기는 빛은 입자일 때 관측되기 전, 이 입자로 관측되기 전에 빛은 어때요? 이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양자 상태이며 관측했다는 건 내가 선택한 순간 입자성만 나타나는 입자가 됩니다. 이렇게 된 거지. 따라서 이거는 무슨 관측하면 선택된 순간이라는 거는 조건이 구비되면 이 얘기죠. 이거를 원리적으로 따지면은 뭐와 가깝냐면 연기론하고 가깝다니까요. 연기론, 불교에. 따라서 석가모니한테 제자들이 이 세상에 시원은 어딥니까? 그랬을 때 말을 무시무종이라고 하고서 말을 하지 않았대잖아요. 왜? 여기에 의해서 이제 세상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이러다 보니. 그래서 전자는 광자만큼이나 양자화될 수 있으며 확률에 의해 움직여지고 이는 모든 것은 충분히 작은 규모로 줄이면 확률에 의해 움직여진다. 모든 것을 줄이면은 그것은 뭐예요? 확률에 의해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의 수학은 정확하지만 파동함수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해석에 따라 갈린다. 이 파동함수에 대한 코펜하겐의 해석은 측정이 실제를 만든다는 입장, 측정이 실제를 만든다라는 입장이며 다세계의 해석은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실제한다고 주장하고 파동함수는 단순한 수학 도구를 넘어서 현실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파동함수는 이 형이상학의 실제를 알아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제. 슈레딩거의 방정식, 시간에 무관한 슈레딩거의 방정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래요. 방정식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우리는 아까 이게 시간에 무관한 방정식을 총 에너지 연산자의 형태로 봤었어요. 요구서로 이거로 봤었어요. 이때 이제 방정식의 형태는 시간에 관한 슈레딩거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얘래요. 이때 H는 뭐예요?
이때 요 H는 해밀토니언이니까 총 에너지 연산자는 이게 에너지의 푸사이 총 에너지 연산자 에너지의 푸사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때 이 H는 그 총 에너지 연산자고 요 스몰 H 반은 이게 뭐 프랭크 상수의 프랭크 상수예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DXD는 이게 미분의 기호죠. 미분을 두 번 해준다는 거예요. 제곱이니까. 그리고 푸사에는 파동함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E는 해당 상태의 에너지의 고유값이고, V는 포텐셜 에너지예요. 포텐셜 에너지라는 건 위치 에너지죠. 위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우리는 시간에 무관한 슈레딩거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중력 포텐셜은 그 mgx 스프링 조화 진동자 vx는 2분의 1 kx 제곱 원자핵주의 전자 vr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입실론 r분의 입실론 제곱인가 이렇게 되네요. 뭐 입자상자는 vx가 제로일 때는 상자 내부에 있고 v가 무한대일 때는 상자 벽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이해가 되면서 이해를 봤을 때 우리가 이해의 폭을 넓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은 입자가 가질 수 있는 허용된 에너지 값과 그에 대응하는 파동 함수를 찾는데 사용하는 것이 이 방정식입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의 의미는 첫째 에너지 고유 상태를 찾아내는 방정식이고 시간에 무관한 형식은 외부 포텐셜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을 때 사용되고 이 방정식을 풀면 다음과 같이 결정이 돼요. 입자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에너지 값 고유값이 2 대문자 2 그때 입자 상태의 파동함수 고유함수는 푸사이가 되죠. 그래서 입자의 에너지 준위는 연속이 아니라 이산적인 값으로 나타난다. 이산적인 값, 이게 양자로 나타내는데 이걸 뭐라고 해요? 확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이러한 사례의 대표적인 전자의 에너지 준위, 운동량의 양자와 상적속 입자, 조화진동자, 수소 원자 에너지 준위 등이 이러한 식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왜 시간에 무관한 방정식이 되는가를 한번 보면 왜 시간에 관한 무관한 방정식 이 시간에 무관하다는 거는 우리가 존재 이전이에요. 이게 그 시간 의존식이 이거예요. 여기서 파동함수 푸사이는 푸사이 xe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공간 부분 x 공간 부분 곱하기 시간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을 때 시간 부분을 분리한 나머지가 바로 시간 독립식인데 이때 분분이라는 게 분분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분분의 개념은 시간과 공간으로 파동함수를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을 분분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게 그 파동함수를 분리할 수 있는 이 분분의 개념으로 보면 시간에 따른 변화는 단순한 위상 변화뿐이므로 확률 밀도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시간에 따른 변화는 단지 위상만 변화할 뿐이지 그 확률 밀도는 변하지 않고 시간 독립식은 정지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시간 독립식은 정지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은 고정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무관한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다음 네 번째 핵심 물리적 해석 에너지의 양자와 전상 상태에서 가능한 에너지 E는 아무 값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방정식 이게 푸사이 앞에서 우리가 시간에 무관한 방정식을 만족하는 특정 고유화 값의 이 식이었죠. 이 식만 허용이 돼서 그래서 에너지는 이러한 1차원 상자를 만들고 이런 조화 진동자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파동함수는 입자의 모습을 결정을 하는데 푸사이 제곱은 공간 분포 확률 입자의 운동 에너지 상태를
파동으로 설명하는 게 핵심이랍니다. 그리고 고유 함수들은 서로 직조를 해서 양자 상태 공간을 이루며, 지금 이렇게 이제 직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루면 임의의 상태는 고유 상태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 시간의 독립식은 시간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라고 그랬어요. 구조를 구하고 시간 의존식을 통해 움직임을 부여한다. 여기는 시간의 독립식은 움직이지 않는 건데, 여기에 시간 의존식을 통해서 뭐를 해요?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독립식은 양자계의 구조, 고유 에너지, 파동 모양 규정이고, 시간 의존식은 그 구조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하는 규정입니다. 해서 시간 독립식과 시간 의존식은 서로 간에 있어서의 그 이해가 반대의 개념이죠. 다섯 번째, 비유로 쉽게 말하면 시간에 따른 변화는 단순히 진동하는 위상 변화일 뿐이고, 공간 형태인 푸사이가 양자계의 본질적 형태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무관한 슈레딩거 방정식은 양자세계에 허용된 에너지층을 찾아주는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계단을 찾아주는 방정식이 뭐예요? 지금 시간에 따른, 시간에 무관한 방정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무관한 방정식 최종적으로 살펴보면 식은 이렇게 되고, 의미는 에너지 구유값, 즉 양자역값과 파동함수를 결정할 수가 있고, 적용하는 것은 상자 속의 입자, 조화진동자, 수소 원자 등 거의 모든 정적인 양자계에 적용이 가능하고, 그 해석은 확률 밀도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정상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얘는 시간에 무관한 슈레딩거 방정식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이게. 자, 다음 시간에는 120번째 이야기인 조명론 3에 대해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